님과 함께 우리 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 지금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비드 19 해운 물류 조선 산업 안정화 방안 세미나는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 7회차가 됩니다. 원래 20년 5월에 시작했는데요. 그간에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뭐 역량을 발휘하시 리더십이 있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비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기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도전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창구라든지 또 이 플랫폼이 없는 가운데서 아마 이 세미나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름대로 적식성을 가지고 그간에 연간 한 2회차씩 이 개설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이 7차입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은 그간에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들도 사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SNS나 또 이 매체를 통해서 산업은 물론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또 정책 당국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 해서 그간에 많은 또 이 주목을 받았던 이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7차는 사실은 원래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비드 19이 시작할 때와는 달리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엔데믹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환경인데 특히 이제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내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2.4%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해운 물류 쪽에 많이 주목을 하는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 쪽에 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간에 이제 WTO라든지 해서 세계 경제가 하나로 좀 동조화도 하고 세계 교역을 서로 이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세계 경제의 파편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대표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가 전과 달리 좀 파편화되는 진영 간에 나뉘는 경제 파편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가 그 중간에 끼인 거죠.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가깝고 또 외교 또 정치적으로는 또 우리가 미국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경제에 참 여러 가지 이 도전 과제를 많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제도 고물가 또 고금리 특히 이제 저희가 자랑하던 이 경상수지 이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저희 경제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도 금융 쪽에 있지만은 원래 한동안 회사채 발행이 안 됐었어요. 안 되고 지나치게 우리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불씨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을 놓고 한번 이 7차 우리 해운 물류 조선 세미나에서 좋은 방안이 이야기되고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인 세미나 진행은 한 2부로 나눌 것 같습니다. 1부는 시황의 점검입니다. 금융시장 그리고 해운 물류 조선시장의 시황 점검을 하고 2부에 가서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발제를 함과 동시에 전문가들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이끌어내서 종합 토론을 한 후에 끝일 거고 일단 시작은 세미나 분다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나올 때 이 마이크가 주로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만 잘 끄고 닫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황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 그리고 또 김현 협회장님 또 안광은 대표님 또 정필수 박사님 유창건 또 사장님 위원 나와 계신데요. 우리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초빙을 하는데 안광은 대표님이 전번에 어제
잠깐 일정 때문에 내가 일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안강원 대표님 다른 분 사회를 잠깐 양해를 구하고 안 대표님 잠깐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광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비행기로 해서 개동사옥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개동사옥에는 12월 20일 정도까지 있게 되고 저희 그룹이 전부 다 새로 마련된 분당 사옥으로 계열사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이사를 해서 크리스마스 날 분당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또 분당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김영무 회장님, 김인 회장님, 정표 선생님, 유창은 사장님 다 계시는데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2시부터 저희 긴급으로 그룹 사양단 회의가 이 회장님하고 또 오늘 주제로 지금 2시부터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좀 잠깐 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이 모임을 주최하신 우리 김인혜 교수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늘상 참가를 많이 하셨고 또 잘 후원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올해까지는 좀 상당히 많은 바쁜 가운데 있고 또 제가 올해 그룹 사양단 인사에서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4개 회사를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사양을 지금 이제 그 조선해양 지주가 또 다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해양 지주로 들어와서 새로 신사업 투자라든지 신사업이라든지 또 그룹 조선의 향후의 방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선해양 지주를 전담하는 사장으로 11월 2일 날 인사 발령이 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개동과 울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당에 한 80%의 근무를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우리 그 각 조선소와 계열사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울산에도 한 2주일에 한 3일 정도에서 할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조선해운 물류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담당을 총괄을 하게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이런 시황이라든지 전 세계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가깝게 더 많이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선시황은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폭증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2026년도까지 물량이 거의 확보된 상태고 최근에 숫자는 2026년도에 나머지 부분하고 7년도 거를 수주를 하고 있는데 LNG는 거의 90%를 저희 그룹 이제 국내 수주를 했고 최근에 이제 메탄올 추진선은 이제 100%를 한국에서 다 수주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상당수가 한 30조 정도가 중국 정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추진계통이라든지 선박들의 한 80%는 다 한국에서 수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긴축이라든지 아까도 뭐 이동현 부부장 말씀하셨다시피 긴축이라든지 고금리,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최근에 발주된 엔진 선박 중에서 이제 취소를 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LNG 벙커링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발주를 내지만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뭐 카타르를 제외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성과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3년 후, 4년 후에 어떤 시황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운임 지수가 상당히 떨어졌고 뭐 내년에 더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라든지 또 해운 경기의 뭐 침체 이런 것들이 또 더 좋게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가장 복병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연말부터 내년쯤부터는 중국에서 이마트 컨테이너가 한 40척 이상 나오게 됩니다. 이미 그
지금 그 조선 경기 안 좋을 때 중국에서 대략 한 60隻정도를 발주한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던 그 매각 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한 운임 질서나 경기가 상당히 정말 첨예한 경쟁으로 돌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의 특수를 누리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LNG 선박이 현재까지 나온 발주 상태로 보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됐고 또 그다음에 저가로 발주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과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요즘에는 발주 취소나 또 발주를 하지 않는 상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벌크나 이런 거는 아직도 뭐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탱크가 일부 살아나게 되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들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호황을 누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금리라든지 아까 재정 문제 얘기하고 계셨는데 저희 조선 계열사의 60%가 지난주에 이제 협력사 협의회 그리고 협력사 협의회 그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협력사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80%가 지금 2023년도 1, 4분기 정도에 부도가 한 30% 정도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고 동반성장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조선 물류 이런 부분들이 다 동반 침체가 다시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박은 23년도, 24, 25년도가 풀 패킹이 돼 있어서 경기가 나쁘지 않지만 실제 손익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침체가 오고 있고 또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쓰리고의 악재가 계속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주나 화주나 조선소들이 정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선박 설계나 이런 것도 도저히 상승분에 따라갈 수 없고 중국의 경쟁이 가격으로 안 되니까 뭐 선박을 뭐 3분의 1을 쪼개 줄이는 방법, 그 대도수는 줄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최적화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주나 화주나 조선소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이런 조선 물류가 서로 간에 상당히 또 하나의 그 리스크가 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운데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해운회사 그다음에 조선소 또 선주화주들이 다 같이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그 그린퓨얼로 바뀌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부 다 바뀌면서 뭐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5년 후에 오션 모빌리티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제 그날 그 세미나에 제가 발제자로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오션 후의 모빌리티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같이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임을 축하드리고요. 또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같이 하여튼 빨리 회의가 빨리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 네. 그 사연단 회의 잘 하시고요. 예. 빨리 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종합 토론회 한번 들어오셔서 말씀해 예,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예, 빨리 감사합니다. 끝나길 저도 기대합니다. 네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김영무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죠?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그 축사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화두를 좀 던져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처음에는 이제 좀 어떤 공포, 위험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혹시 좋았다고 얘기한다면
올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소통이 더 원활해진 것 같아요.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원활해지고, 옛날 같으면 뭐 맨날 대면 회의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상대 공간적 시간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비대면 하다 보니까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하시라도 회의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의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발발되고 2020년 1월 달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환자가 발견했을 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아주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세계 유명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해상 물동량의 30% 줄 거다, 뭐 40% 줄 거다, 무역 규모가 몇 프로 줄 거다 해서 하여튼 들리는 소식마다 아주 공포에 적게 하는 뭐 그런 그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진해 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코로나 시작할 때 HMN 1호선이 4월 달인가 기억에 인도되었어요. 그때 걱정한 게 뭐냐면, 야, 2만 TU짜리 HMN 선박이 나오는데 과연 저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동량에 준다 하니 저게 과연 채울 수가 있을까 하고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1호선부터 HMM 선박이라 만선을 채웠습니다. 지난 6월, 그러니까 2020년 6월부터죠. 1호선 나올 때부터 그 이후로는 모든 선박에 만선해서 그나마 우리 해운이 그나마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HMM 선박이 20척이 계속 나왔는데, 만약에 당시 코로나 그 당시에 HMM 선박이 없었다면 우리 국가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는지 큰 우려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뭐 정치권 그다음에 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척의 HMN 선박을 발주해서 코로나 터질 때 인수한 것이 우리한테는 아마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특수가 이제껏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아까 우리 안강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이제 코로나의 정상화로 인한 팬데믹에서 온데믹으로 전환함에 따른 해운시장 급락이 내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운시장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잘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껏 아까 오늘 뭐 자담회 몇 번째 자담회 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운 선사들도 이제껏 코로나 특수로 많은 유동성을 쌓아놨는데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재무 건전성 안정화에 기여할 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탈탄소화 이항에 따른 친환경 선박 도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친환경 선박 도입과 더불어서 과연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어떤 연료를 쓸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연료가 적당한지 적합한지 아직 논란만 되고 있을 뿐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자담회 기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현재 방카 CU 세대에서 LNG 가스를 거쳐서 바이오연료, 수소, 궁극에 가서는 SMR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토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항 선박이, 내항 선박은 빼고 외항 선박이 저희 협회 회원사 외항 선박이 한 1,100여 척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EEXI 기준으로 판단해 볼 것 같다면 약 70%의 선박이 EEXI 기준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적은 선박입니다. 70%의 선박이라 하면 현재 약 800여 척의 선박을 10년 내에 대체해야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0여 척의 선박을 대체해야 된다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추상컨대 약 400억 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앞으로 10년간에는 우리 해운업계가 약 400억 불의 자금을 동원해서
새로운 선박을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은행, 시중은행에서는 선박금융을 거의 뭐 지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그 선박금융을 정책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가 외국 수출선과 국내 선박을 따져볼 것 같으면 내수 비중이 국내 선사한테 지원되는 금융이 한 10%, 많아봐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 조선업의 내수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리 얘기하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80% 또는 90% 이상을 수출선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조선산업은 큰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은 조선산업의 내수 비중이 50%에 이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책금융과 해운과 조선산업이 협력해서 해운산업에 대한 국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서 조선산업의 내수 비중을 50%로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선박금융이 정비돼야 됩니다. 저희가 2005년도인가요? 그때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선박투자회사 제도도 재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이 새로이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아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워낙 컨테이너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별 크다란 문제 없이 됐지만, 앞으로는 시황이 급락했다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재점검해야 되는데, 이 필연적으로 들어올 것이 선사 간의 협력이 나와야 될 건데, 선사 간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재점검하기 위한 국내 선사 협력 문제, 공정거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그 선화주 협력 문제입니다. 저희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저희 그 해운업계는 대량어주랑 장기 운송 계약 13년 내지 18년짜리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서 그 장기 운송 계약을 통해서 금융을 일으키고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지고 기껏 운송 계약을 해봐야 5년 또 3년짜리입니다. 따라서 20년 전, 30년 전에 저희가 활용했던 대량 하주와의 장기 운송 계약을 다시금 저희가 만들어내서 장기 운송 계약을 활용한 금융도 일으키고 또 선박 발주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시행할 때 앞으로 본 자담회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사도 축사지만 이렇게 많은 화두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의 한 수 그때 금융권이 결국은 이제 이 지원을 했죠. 잘했죠. 얼마나 예. 어려웠습니까? 협회도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해수부도 그렇고, 또 직접 지원한 금융기관들도 그때 전부 다 쫄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렇죠. 되게 겁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의 한 수가 되고, 그게 결국 앞으로 우리 해운의 교두보가 되고, 이제는 이제 해운 재건을 넘어서 우리가 글로벌 해운 리딩 국가로 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화두를 주셔가지고 자담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현 회장님, 네. 회장님 네. 오늘 특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 변호사입니다.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제7차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와 선박건조금융법 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를 저희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의 과정 원우회는 적극 성원하고 지지합니다. 코비드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우리 해운산업이 다시 불황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주업, 장기 운송 계약, 선원 양성 등 해운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그 법제도의 개선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발주와 토론이 오늘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류 조선산업 실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학술 세미나 시리즈를 오늘 7차 세미나까지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장님에게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정필수 박사님 순서긴 한데 우선 그 정필수 박사님이 지금 아직 화면에 안 보이니까 우리 저 유상건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여주시고 축사 한마디 축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셔도 유창근입니다. 됩니다. 예, 이미 이제 예견은 많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현상이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예측한 대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불확실성이 짙은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0년 해운에 있으면서 불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동안 끝도 모르고 올라갔던 운임이 이제는 끊임없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3년간 그 운임 폭등의 주 요인이 공급망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미국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이 안정화되었고 또 코로나 때 풀었던 과도한 유동성이 이제 백파이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야기했고 또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처분 소득 감소하고 또 추가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절적으로도 지금 해운이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운임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해운, 물류, 조선산업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근본 8차 학술 세미나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이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 동시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물류 흐름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 교란이 재발하지 않는 한에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비경쟁적 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 퇴출이 될 것인가 그건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9.11 사태 이후에 해운이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가 1년 반 정도 회복기를 거쳐서 중국 특수를 맞이해서 2005년, 6년 중국의 특수로 인해서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2009년에 굉장히 심각한 해운 위기가 있었지만 반등을 해서 2010년서부터 급반등했다가 그 이후로 오랜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대형화를 시켰던 몇 개 선사들이 선두주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저운임 정책을 취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러한 불황의 이제 초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지금 현재 세계의 해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리딩 캐리어들의 전략과 상당히 긴밀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계의 대형선을 가지고 시황을 저운임 정책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에 많은 회사들이 이 퇴출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불황의 시작은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탈탄소 규제가 조선산업이나 또는 잉여 선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사들에게 있어서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탈탄소 규제의 효과를 따져보면서 추후에 불황의 시점 저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조의 시점을 고려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운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호황 때 투자를 얼만큼 자제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은 그동안 자제를 잘 해왔고 또 한 가지 모자른다고 하면은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여기 세미나의 자담회의 하나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기술 혁신에 어떻게 대비하는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연료라든지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에 앞서는 국가가 됨으로써 위너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유럽계 선사든지 또 일본계 선사들이 개발한 기술을 지체 없이 적용해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논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사와 이 어려운 시기에 선사와 화주가 어떻게 상생을 해갈 것이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리벤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굉장히 위험하고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선사와 화주는 상생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동안에 서로 간에 무엇이 부족했는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창의적인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실용적인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인현 교수님과 또 우리 그 바다 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창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기 오늘 축사가 뭐 대충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인현 교수님 마이크를 켜시고 예, 예,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예. 제가 소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특축사해 주신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행사 첫 해부터 우리 7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번 할 때는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직책에서 저희들 또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이거 우리 저기 네. 선박 관련 전문 우리가 선박 은행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도 연구팀에 들어갔는데 2010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뒤로 이렇게 하면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은 참 큰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부회장님이 그 노력 특히 우리 해진공과 같은 선박 전문 금융기관을 만드는데 기여하신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후배로서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10년 지난 일이라서요. 그리고 유창근 또 사장님 또 현대상사 이렇게 하시면서 20척 또 발주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1등 공신이신데 수고 너무 좀 많으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7차인데 그 7차 동안 있었던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수 박사님이 인사 말씀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께서 이 코로나 생겼다고 막 2020년 3월 달에 우리 법학하시는 경영하시는 후배들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렇게 걱정을 되게 하셔가지고 저도 참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처음으로 제1차 좌담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8월에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3회째 와가지고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물동량도 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호경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좀 코로나 안정화 대책이 불황을 염려했었는데 이제 호황이 와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좀 화주척을 좀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쪽으로 세미나가 좀 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특히 전기선사들이 현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많이 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7차까지 하면서 주로 이렇게 많이 발제 토론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최현정 박사 지금 미국에 계신데 이번에는 못 하셨고요. 또 정석주 조선해양플란트협회 상무님께서도 빠짐없이 쭉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오늘 발표하시는 최덕님 고문 그리고 서기원 대표님, 장세호 실장님 그리고 정우영 또 변호사님도 그러시고요. 또 축사는 안강은 대표님 또 김영무 부회장님 이신영 조선학회 또 회장님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여기 뭐 1차 또 2차 요 내용들은 제가 단톡에 좀 올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바로 6차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예. 이번 뭐 7차는 6차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차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장세호 실장님 같으신 분은 이제 컨테이너 선사가 대규모 이익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사용해야 된다.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이런 좋은 또 제안을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안호균 오늘 들어오셨는데 대우조선의 전무님께서 후판 가격 이게 그 상승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이 뭐 많이 들어간다 이런 또 말씀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철강 가격이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해운하고 조선하고 철강이 좀 같이 살아가는 방안을 찾자 하는 또 제안을 또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길 교수님 같으신 경우에는 외국에 터미널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이제 6차 때 전문가들이 좀 제안했던 그런 이제 방안들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에 대해서 그 좌담회를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 우리가 또 다른 좋은 방향으로 우리 해운 조선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예, 제가 이제 그 일부의 메인이 되는 이제 시황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일부에는 세 분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융 실장님, 네네. 실장님. 제가 저 회의가 있어갖고 예예. 한 말씀만 드리거나 좀 나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하시고 또 가셨다가 분명히 또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유창근 사장님 오셨는데 유창근 사장님이 HMM 초대 사장이세요. HMM 초대 사장인데 그 20척 발전했는데 무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유 사장님이 그 초대 사장으로서 20척 발전대 가진 애를 쓰시고 사실 1호선도 못 보셨어요. 네. 못 보셨지만 유 사장님이 20척 발주하고 HMM에 좀 새로운 HMM이 키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공적인 HMM만 모습을 보고 하원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그 앞에서 우리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생하신 우리 유창근 그 사장님한테 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진짜 나갔다가- 그러면 가셨다가 좀 바로 들어올게요. 오세요. 예. 가져오십시오. 예. 저도 저 우리 유창근 부회장님, 저 유창근 대표님 그 옛날 백스코에서 그때 뵙고 말씀드렸던 그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 저기 부소장님, 우리 김영민 원로님도 계신데 좀 인사 말씀 한번 좀 우리 듣도록 하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그 김영민 소장님 우선 저희 축하 말씀 한 말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아직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이 좌담회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좌담회를 통해서 많은 또 그 인사이트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네. 그러면 서기원 사장님. 예, 저기 마이크- 서기원 사장님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럴까요? 우리 최덕님, 저 고문님부터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그러면 해운물류 쪽에 예. 최덕님, 고문님 나와 계시고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자료 공유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예, 아직은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자료 올려주시죠. 예, 잠깐만요. 안 되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 자료가 올라갔습니까 혹시? 한 번 더 더블 클릭 한번 하시죠. 한 번 더요. 자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네요. 한번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올렸는데 혹시 네, 올라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미니마이즈를 시켜서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상임고문 최덕림입니다. 이번 반기에도 제가 영광스럽게 또 이 자리에 서서 기라성 같은 저희 물류계 그 선배님들 모시고 좀 외람되게도 제가 이 좁은 소견을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그 김영무 부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시던 우리 유창근 사장님을 또 모시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된 것 정말 가슴 떨리고 좀 벅찹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해운선사를 한 6년, 27년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물류사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운 정보에 대한 인연을 맺고 여러 좋은 그 인포메이션을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좀 귀하게 발표할 수 있는 데 쓰이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 동향과 전망인데요. 주로 이제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경제 환경 그 지표와 그리고 컨테이너 해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약간 딥다이브하게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 지금 IMF가 11월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약 2.7%로 연초 전망 대비해서 약 1% 정도 하락을 지금 했습니다. 7월에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물가 상승과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원재료값 상승으로 7월에 당초 대비해서 한 1% 가까이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았는데 2개월 뒤인 한 3개월 뒤죠. 10월에 다시 한 0.2% 정도 추가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의 전망치는 연초 대비 무려 한 1.5%나 하락한 1.1%로 성장률 하락폭이 당초 전망치보다 이제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은 당초 2.5%에서 10월에는 0.5%로 좀 연초에 전망한 그 전망치보다 5배나 성장률을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약 5.2%에서 4.4%. 그러니까 타국가보다는 연초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이 하락세가 이제 크지 않지만 코로나 봉쇄와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세계 상품 교역량입니다. 지금 WHO에서 당초 2023년 그 무역 성장률을 3.4% 정도 이제 예측을 했지만은 10월에 발표한 자료는 약 한 1% 내외 정도만 증가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인상, 국가별 고금리 기조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지금 무역량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합해져서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그리고 아시아 구주발 북미발 그리고 중동 지역의 내년도 교역량은 증가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매 관리 지수 PMI와 그리고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PMI 그 지수 그래프는 JP 모건사에서 한 40여 개국의 어떤 매니팩처링 그 PMI를 합계한 수치로 지금 구매 관리자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수치가 약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50 이하면은 경기 위축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5월부터 지금 8월부터 50 미만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 주문도 지금 올 4월 이후에 침체 국면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2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6월에 9%대까지 올라와서 지금은 약간 소폭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당분간 그래도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로별 그 단기 운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트레이드들이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는 게 지금 트랜스 아틀란틱 웨스트바운드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한 4, 5개월 전부터 운임이 스테이블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다시피 올 1분기를 정점으로 컨테이너 해상 운송 시황이 다운턴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북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북유럽 여기는 다운턴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유럽하고 지중해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다운턴이 굉장히 완만하게 그려져 가지고 약 운임 수준이 한 2,000불 정도 차이가 났는데 11월 한 초순부터 지중해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말 정도 가면 지중해와 북그라파 운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놓여지고 비교적 운임이 덜 빠졌던 오로타 운임도 지금 본격적인 좀 다운턴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약 2% 정도 물량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역시 하반기에 그 뚜렷한 물량 감소세가 올해 하락폭을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합박은 올해 수요 증가치를 약 1.9%를 예측을 했는데 뭐 3분기 돌아서 올해 수요 증가 전망을 약 1%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SCFI 그러니까 해운 시장의 대표적인 그 스팟 운임 지수인 그 샹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입니다. 그럼 주지하신 대로 그동안 뭐 20년 가까이 약 1000포인트 전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SCFI가 지금 코로나 발발 이후에는 상승 국면을 그리면서 올 1월에는 5,110포인트까지 좀 달성하는 전대미문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올 4월에는 중국의 상해 봉쇄로 운임의 낙폭이 또 컸고 또 7월 이후에는 하반기 그 정통적인 이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그 소비재 특히 이제 내부재 수요 어떤 퍼체싱 오더가 없었고 그리고 리테일러들이 그 재고가 쌓여가지고 물량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름부터 현재까지 좀 운임 하락 국면에 지속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그 1월 26일 금요일 한 3일 전이죠. SCFI는 벌써 이제 1,300대가 붕괴됐습니다. 1,229.90이었나요? 그렇게 지금 약 0.1 정도 모자란 그 1,300대가 됐고요. 그리고 26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이제 그 메이저 선사들은 이미 그 스냅샷 기준을 볼 때 BP 이하로 뭐 벌써 이제 한 달 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SCFI는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1229.90은 그 지난주 대비해서 6%밖에 빠지지 않은 컴포지 인덱스 기준이죠. 줄지 않았고 향후에는 약 1000포인트 내에서 하락폭이 당분간 멈추거나 완만한 하락세가 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냅샷 기준으로 해서 선사들의 수익을 볼 것 같으면 선사마다 이제 비용 구조의 차이가 좀 심해서 현재까지는 수익폭이 큰 편차가 있지만은 지난주 HM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냅샷 기준으로 해서 작지만 흑자 기준을 유지한다고 이제 현대상선으로 들었고 HMM으로 들었고요. 대부분의 선사가 지금 그 적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코스트 스트럭처가
특히 이제 성과의 차이가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미뤄볼 때 유창근 사장님께서 그동안 이 성과를 정부로서 어떤 론도 그렇고 어떤 서포터도 그렇고 성과가 쌀 때 적기에 많은 배들을 갖다가 수주를 해서 했던 그런 어떤 결과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결실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번은 계약운임 지수인 그 CCFI나 CTS 운임을 좀 말씀드리겠네요. CCFI나 CTS 운임을 봐도 CCFI 최고점 대비해서는 51.8% 그리고 CTS는 25% 내외로 지금 SCFI 그 스팟 레이트 대비해서는 컨트랙트의 어떤 하락폭은 적게 나타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랙트도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삼성 SDS의 그 운임 시장 예측 모델의 어떤 결과치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삼성 SDS는 향후 2024년까지 운임 전망을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AI 기법을 통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현 운임의 트렌드 그리고 수요, 공급, 정시성, 어떤 경제 지표 외에도 다양한 인자들 대입해서 향후 2년까지 운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시장 전망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주식시장 전망보다 좀 힘들게 전망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과거의 패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자들 그리고 그 미래 해운 시장 예측을 통해서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나마 모든 그 예측 가능한 인자를 총동원해서 어떤 웨이트를 좀 둬가지고 전부 다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2024년까지 전망은 점진적인 하락 추세로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운임의 어떤 하방 압력은 지속돼서 2024년 SCFI 컴퍼짓 인덱스는 1000% 미만대 여기 그래프에 보시죠. 약 80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운임도 TAC를 같은 방법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주요 항만의 그 선박 대기 현황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미 서안에 특히 이제 LA 롱비치는 최근 외항 대비 선박이 약 29척으로 몇 주 사이에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운워드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외항 대기 선박인데 사바나의 경우에는 29주, 30주, 28척까지 대기를 했다가 지금은 한 23척에서 주마다 30척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직도 주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이제 뉴욕의 경우는 현저하게 지금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추이를 볼 때 약 한 7, 8월 그 여름 시즌 대비해서 확실한 감소세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는 미 항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물량 감소로 인한 콘제션 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미항 그 물동 수요입니다. 북미항 물동량은 여전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 전년 대비해서 한 11월 달도 약 4.7% 감소됐고 12월 달도 약 6.2%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내에 늘었지만은 상반기에 다 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는 것이고 1%밖에 못 늘었던 그런 이유도 하반기에 감소 때문에 그럽니다. 12월은 6.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소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또한 올해 초 물량 강세했던 걸 고려해 보면은 올해 초 상반기 대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불행하게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테이블에 보시면 중국의 어떤 풀트럭 로드 지수를 나타낸 건데 평소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중국 특히 상하이 그리고 심천, 셴젠 봉쇄 때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 봉쇄는 그때는 사실은 해상 물량에 큰 타격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운임이 살아가는 폭은 엄청 컸습니다. 이런 전 세계 해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 상해 봉쇄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선박 스케줄 정시성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선박의 정시성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세계년도 2018년, 19년, 20년, 근데 20년 상반기까지는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20년 70%에서 80%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50% 이하로 좀 하락을 유지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 팬데믹 현상으로 좀 턴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는 정시성이 약 30%에서 40%로 좀 낮은 정시성을 보여주다가 어떤 주는 뭐 10여 %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정시성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약 한 50% 내외 근접을 했고 지금은 50%를 이제 훨씬 넘었고요. 이후에도 정시성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시성 데이터는 그 8월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50%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선박 정시성과 그리고 운임, 특히 이제 SCFI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정시성이 이제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그런 시점은 2020년 여기 8월 이 시점인데요. 2020년 8월부터는 또 운임은 급상승을 합니다. 또 정시성 악화 과정이 이제 주춤할 때 운임 상승도 주춤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정시성과 운임은 완전히 반비례해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시성으로 그렇죠. 어느 게 뭐 원인과 결과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정시성과 운임은 완전히 반비례하는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컨테이너 해운 시장 수요입니다. 지금 클락스는 아시아 북미 그리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트레이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제 위축 그리고 항만 파업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물동량이 아주 적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그 여러 가지 외생 변수로 인해서 전반적인 물량이 한 0.9% 감소를 하였고 2023년은 뭐 아까 0.9% 감소한 거 1% 정도 감소한 게 전부 다 하반기에 감소한 겁니다.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물량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2023년도는 1.6%의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올해 2억 600만 TU, 그러니까 전체의 물량이죠. 근데 2023년도에는 2억 900만 TU로 약 한 300만 TU, 약 1.6%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연도별 수요 공급 그 인덱스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지금 인덱스를 좀 전망을 했는데요. 인덱스 자세히 보시면은 그 100이 넘는 경우는 수요 우위 시장을 나타내고 10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량 우위를 나타내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내년도 공급량 증가가 약 200만 TU 내외를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 질문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내년도 공급량 증가가 200만 TU인데 아까는 물량 증가가 300만 TU라고 하는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공급 우위 시장이 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 TU는 전체 이열리 볼륨입니다. 근데 내년도 공급량가 200만 TU는 스냅샷 기준이죠. 전체 스냅샷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올해가 만약 약 뭐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이 2,500만 TU, 뭐 2,600만 TU 이렇게 되죠. 거기서 한 200만 TU가 다 증가하는 현재 기점은 스냅샷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선사 입장에는 뭐 인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이겠죠. 예. 2020년부터 3년 동안 수요 우위를 지켜온 이제 해운 시장이 2023년부터 내년부터죠. 공급량 우위의 시장이 적어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유지된다는 것이 클락슨의 지금 표에 나타나는 전망입니다. 사실 이런 전망도 다른 어떤 외생 변수나 선사들의 대응 때문에 예상 못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해운 공급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락스는 2023년도 신조선 아까 말씀드린 200만 TU 증가폭이 내년도에 뭐 이열리 증가폭으로 봐서는 아주 최고 기록입니다. 그건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상반기 화랑으로 인해서 신주 발주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 원인이고 2023년도는 약 한 7.8%, 약 한 8% 그 전망서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그 정도 이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시장 악화를 고려해서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인도 연기 가능성도 지금 상존을 하고 있다고 클락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나 지연이 예상되는 것은 전체 선박량의 맥시멈 한 40%, 약 100만 TU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코멘트를 달고 있거든요. 뭐 어떤 선사를 통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들은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가 인도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클락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어리는 지금 선사들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그 공급량 관리를 선사들이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배선을 통해서 2023년도는 신조선 유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그 딜리팅, 그러니까 스크랩되는 게 약 60만 TU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2022년 말 선대 기준에서 약 2.2%입니다. 이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여태까지 공급량 20년 동안의 그 딜리팅, 그러니까 스크래핑의 어떤 에버리지로 보게 될 때는 연간 한 20만 TU였습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 스크랩 비중을 보게 될 때 2016년에는 약간 3.3%, 이때 많았습니다. 시황이 아주 악화되는, 여러분이 이게 한진해운이 사실은 그 뱅크럽시 되던 그 해였거든요. 그때는 딜리팅이 많았습니다. 전체 공급량에 제가 볼 때는 지금 200만 TU도 넘게 지금 60만 TU도 넘게 지금 스크래핑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0.56%, 이는 스크래핑이 별로 없었죠. 20년도 마찬가지고 22년도는 거의 스크래핑이 없었습니다. 하랑세 나타날 때 배를 일부러 그 노후 선박도 딜리팅을 시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캐파시티가 모자라서. 2022년도는 또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노후 선박들이 스크래핑이 좀 빨라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머스크에서는 지금 CII 도입으로 선대가 최대 전체 선대 20%가 C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하락돼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O에서 퇴출을 D등급 몇 년 이상, E등급 3년 이상 이러면 퇴출된다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어떤 인스트럭션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 게 사실은 EEXI 쪽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CII도 사실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질까가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캐파시티 감소 효과가 어떤 그 스크래핑이나 딜리팅으로 인해서 일어날 거는 자명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KMI 같은 경우에는 EEXI에 따른 선박 저속 운항으로 해가지고 그게 슬로우 스티밍으로 인한 그 공급 감소 효과가 약 5%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운임 전망을 보겠습니다. 지금 드로이 리포트는 다른 전망 기관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 공급량 증가 대비 당연히 수요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물량 하락에 따른 어떤 포트 컨제션은 완화되고 공급량 또한 한 8% 정도 내외로 증가돼서 어떤 거시 경제 악화로 인해서 2023년도는 전반적인 해운 시간 악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사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서 다양한 어떤 양상으로 좀 나타나겠지만 대부분의 선사들은 올해 말에 한 BEP 이하로 손익 구조가 어떤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 지수가 100 이하로 이제 내년 내려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90 이하도 떨어져. 이건 80대 후반이죠. 이런 기조가 약 2, 3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지금 클락슨이나 다른 어떤 드로이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 불황의 장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에서도 2022년도 컨테이너 수요 증가는 이미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23년도에는 대부분이 BEP 이하 수준으로 갈 것으로
그 드로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SBC 은행은 지금 2024년까지 해운 운임 약세를 보이고 운임은 내년 중반까지 이미 팬데믹 중반기 그러니까 한 6월 7월 돼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들은 과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해운 시장이 흘러가는 것 외에 또 다른 외생 변수가 없는지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선사들은 운임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랭크 세일 횟수를 증가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노선을 뭐 완전히 철폐는 아니라도 노선을 감소시킬 것으로, 노선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노선만 하더라도 이번 달 첫 주에 11월 첫 주죠. 17.1%의 어떤 블랭크 세일이 있었고, 전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도 20% 아까 19.2%의 블랭크 세일즈가 있었습니다. 선사들이 인위적으로 좀 감축을 한 거죠. 그리고 2023년도 약 한 6%대의 유효선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올해는 유효선대가 작년 기준 올해 상반기까지 약 0.8% 1%가 안 되게 유효선대가 있었는데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래핑이 약 60만 TU 정도 발생을 해서 초과 한 2.2% 정도 스크래핑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좀 극으로 치닫던 2016년도에 이어서 이미 두 번째로 좀 많은 수치이고요. 그 전체 선대의 아까 얘기했던 2.2%, 예, 이 수치입니다. 사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수치입니다. 그 해마다 아까 말씀대로 20만 TU씩 이렇게 딜리팅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스크래핑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공급량이 좀 인위적인 건 아니죠. 공급량이 어느 정도 감소 효과 있는 그런 외에도 지금 친환경 연료와 그리고 뭐 선박, 자동화 선박 개발, 그리고 친환경 연료에 적합한 선박 개발, 그리고 기존 선박 어떤 처리 문제, 오퍼레이션 하는 문제, 그래서 선박 운영에 비용이 급격한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선사들의 어떤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대응들이 하나하나 수립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선박의 30%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현 EEXI 규정에 부적절할 것으로 클락선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진짜 맞다면은 이에 대한 선사들의 어떤 대책이나 이 반응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공급만 중단, 이게 라지스틱 디스럽션이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선박 정시성은 이미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유럽의 포트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또 미국의 인터모달의 어떤 어려움도 개선되고 있지만은 하드웨어가 개선된 게 아니라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물량이 늘어날 때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공급량이 줄면서 거기다 물량이 내년도에만 1% 늘어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예견도 해봅니다. 그리고 ILW와 PMI가 지금 22년도 7월 그 종료 계약이 지금 갱신 없이 아직까지 협상 유예 중이고, 지금 시애틀 노조 업무 관할권에 대한 논쟁으로 아직 펜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철도 스트라이크가 일부 노조가 이제 잠정 협정을 거부함에 따라서 지금 철도 파업의 어떤 위협도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발생에 따른 어떤 추가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끊임없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오일 시장 악화, 그리고 원재료 시장의 악화, 이게 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에 있지만 공급량 증가 효과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운임 하락이 지금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번 코로나 2019년도 말 20년도에 있었던 그런 상황처럼
시향 급변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향과 관련된 뭐 선행 지표들은 지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저희 삼성 SDS는 뭐 AI라든지 어떤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가동해서 그 MI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해상에서는 뭐 PMI라든지 WTI 뭐 그리고 뭐 수요동 클락선 드로이 뭐 이런 데를 보고 그리고 공급 동향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시향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선성한 물류사 그리고 과조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서 윈윈 전략을 좀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공급망 위기와 그리고 운임 상승이 급격히 된 걸 교훈 삼아서 혹시나 어떤 다른 변수로 인해 변화될지 모르는 어떤 향후 시향 상승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그 물류 혁신에 그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 시장의 어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있던 이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잘 집합시키고 또 AI 전망까지 동원해서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망을 해주시고 또 점검을 해주시고 또 향후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금융으로 가세요. 아까 우리 서기원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서기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금융시장 점검과 향후 또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켰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선박금융 서기원입니다. 방금 이제 최고님께서 뭐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한 자료로 분석과 전망을 해운시장에 대해서 이제 해주셨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런 이제 펀더멘탈한 그런 경제 동향이고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수치적으로 특히 그 최근 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저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예, 보입니다. 사장님. 예. 뭐 이 자료화면은 제가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그 금융시장 데일리의 연장선이고요. 그거를 다시 최근 한 3개월 기간으로 잘라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채권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움직임이 굉장히 컸죠. 특히 이제 미국, 그다음에 그 유럽,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까지 해서 150bp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75bp의 그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히 많이 움직인 그런 채권은 단기 채권들이죠. 그래서 그 단기 채권들의 유통 수익률이 상당히 그 올랐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 반대로 가격은 하락을 했죠. 단기 채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3개월 트레저리 재무세용 채권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 유통 수익률은 134bp가 올랐고 그 우리나라의 그 토안치 같은 경우는 70bp의 그 유통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그 금리 인상을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단기채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의 그런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그 회사채 유통 수익률 같은 경우도 3년물 AA 기준으로 해서 약 70bp 정도 그 정도 이제 유통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약 3개월 동안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라이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그 파란 선인데 이제 미국 US 달러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속적으로 쭉 올랐습니다. 3% 초반대에서 4.8%까지 쭉 3개월 동안에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는 여기 그 10월 그 하순을 기점으로 해서 좀 꺾임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채 같은 경우도 스프레드는 좀 벌어졌습니다만은 그 꺾임세는 완만하게 같은 모양으로 지금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외 조달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이제 뭐 레버랜드라든지 이런 걸로 촉발이 된 국내 그 부동산 PF 디폴트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이 상당히 불안이 고조가 됐었다가 이제 그게 완화된 국면입니다. 10월 하순 이후에는 그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한은의 그 알티메이트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제 기업들의 그 자금 지원은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은 조금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원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WTI 미국 WTI가 3개월 동안에 14% 하락했고 브렌트도 약 12% 하락을 했습니다. LNG 미국 LNG 가격도 약 한 26% 3개월 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뭐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그 감산 합의가 좀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제 인플레 그 기대 심리가 좀 약화가 되면서 조금 원유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LNG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가격 같은 경우는 보합 정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곡물 가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까 그 최고모님께서 그 해운 운임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수치를 살펴보면 일단 최근 3개월 동안에 그 BDI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는데 뭐 이번 달 11월에 들어서는 초반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탱커 특히 그 석유화물 탱커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탱커 그 지수를 업데이트하게 된 게 오래 안 돼서 뭐 그래프는 좀 작습니다만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BDI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들어서 반락을 했지만 최근 3개월 동안에 상승을 했고 일단 뭐 그 이면에서 좀 원인을 보면 연내 수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프 쪽에 좀 수송량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아프리카나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제 석탄 수입이 증가한 그런 게 이제 주 요인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탱커는 이미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석유 생산을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글로벌 경제 가장 현재 키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의 그 봉쇄가 재확산되면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될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VLCC 운임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좀 하락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 지수는 지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최 고문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선사들의 그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그런 선박 발주는 좀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성가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셨듯이 탱크선 좀 올랐고, 벌크하고 컨테이너는 중고성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일단 특히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뭐 거시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일단 코로나 항만 자체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송의 효율성이 하락을 하고 공급이 감소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내구재 소비는 또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선박을 비롯한 운송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한 게 올해 초 정도까지의 그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소비자의 그 구매력이 감소가 되면서 뭐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운송 수요는 감소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봉쇄가 또 최근 들어 또 장기화되고, 그런 상황이 운임에 계속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2023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좀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많이 하락을 했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동량 증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봉쇄가 완화가 되면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반등이 그 완화가 언제 될 것이냐는 시점을 예단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낮은 운임이 예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선사들, 특히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그 프레셔를 받고 있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선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라든지 어떤 그 상품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게 뭐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원화가 달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채권 시장의 그 안정 대책들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또 떨어졌는데,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1,400원 중반대로 이렇게 치솟았던 환율은 조금 약간의 버블이 있지 않았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300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어떤 그 둔화된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는 환율 상승이 급격하게 또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위안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 위안화의 약세는 아시아 전체에 좀 악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IMF 때 어떤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위안화가 꼭 절하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경계가 되는 국면이고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 환율은 오르락내리락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인데요. 주가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주가 그 지수는 좀 올랐죠. 유럽이 조금 상대적으로 3개월 동안 반등 부분이 컸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 그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10월 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미국의 그 S&P 다우존스 뭐 나스닥 이런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머징 마켓하고 비교를 할 때는 나스닥을 보는 게, 이제 테크놀로지 쪽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나스닥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추이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0월 말 정도 들어가지고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관심사 그 해운 주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 H&M 같은 경우 2만을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3개월 들어서는 좀 약세고, 다만 이제 11월 들어서 몬스터 데이스를 봤을 때는 그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그 오름폭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 약 20%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 3개월 동안에도 페노션 주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해운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올랐고, 뭐 펜스타, 흥하해운 이번 달에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컨테이너 운임, 그다음에 이제 그 BDI가 사실은 뭐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황이 이제 물동량에 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실적 악화에 대한 예상은 10월 초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주가라는 것은 6개월 또는 1년 후의 상황을 미리 그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실적 악화가 엄청나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미리 그거를 주가에 반영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지나쳤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번 달에 어떤 그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그 어제 오늘 해서는 이제 육상운송 파업 이런 것들 조금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그 국내 운송제 약세를 좀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조선주하고 이 철강, 뭐 예를 들어 포스코는 3개월 동안에 좀 올랐는데 조선주는 뭐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쪽에 이제 수주도 많고 실적 장기적인 그런 그 회복은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영향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러시아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이제 부산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현대적으로 이제 조선사들이 떠안는 손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그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그 LG화학 같은 그 배터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 달 들어서 반등을 했고, 그동안 쭉 그 약세를 보였던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금 반등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쭉 한 번 더 요약을 한다고 하면 3개월 동안의 그 단기 국채 가격은 거의 똔똔입니다. 장기 국채 가격은 한국, 미국은 똔똔이고 유럽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환율 같은 경우는 원화가 최근 3개월 들어서는 달러 외화 대비해서 강세고, 뭐 엔화는 거의 제자리. 그다음에 뭐 이건 저 아까 언급 안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세고, 에너지 가격에서 보면은 원유, 천연가스 3개월 동안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속 가격도 하락을 했고, 뭐 해상 운임 지수는 이제 벌크 탱커 쪽은 플러스, 컨테이너는 마이너스. 해외 주식은 뭐 미국은 이제 그 기술주가 많이 편입된 나스닥은 하락.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이 좀 반등세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약간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조선이 좀 하락폭이 컸고 에너지 화학 쪽이 상승폭이 컸다라고 이제 일단 3개월 동안에 금융시장 동향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서라. 배중이 가는 뒤안길이 꽃길이다. 이런 그 주식 격언이 있는데요. 3개월 또는 6개월 뭐 그 어떤 그 단기, 중기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는 사실은 그 지금까지 변화가 지속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의 추세가 어떻게 언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투자의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어떤 그 상황 리캡은 향후에 어떤 그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그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언제 이 추세가 전환이 될 거냐 아니면 지속이 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예상을 각자 이렇게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데일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수치를 해석을 좀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융시장 경향에 대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최근 3개월의 그 다양한 금융 지표와 또 시장의 여러 지표들을 점검하시고 또 나름 투자 관련해서 우리 서 사장님의 그 어떤 지론도 쉐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쪽인데요. 예. 네. 저기 부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석주 상무님이 오랫동안 조선 쪽 맡아서 해오셨는데 그 좀 그 회사 또 협회에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마침 우리 그 대우조선해양의 우리 안호균 전무님 우리 또 바다 공부 모임에 또 회원이기도 하신데 안 전무님께서 전체적인 조선 시황하고 또 대우조선의 또 상황이라든지 또 조선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호균 전무님을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안호균 전무님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제가 켜주시고, 하는 네, 얘기가 시작하시면 들리십니까? 되겠습니다. 예, 들립니다. 예. 예. 뭐 정성주 상무님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나 전반적으로 치밀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잘 전달해 주시는데 저는 그 간략히 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해운이나 선박 또 연계된 금융 또 관련 법률 이런 전반적인 그런 많은 어떤 그 강의와 거기에 따른 어떤 정보, 좋은 정보, 회사 어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전달해 드립니다. 조선 마켓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사장님도 말씀 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략히 좀 포인트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선박의 마켓에 대해서는 여전히 LNG 시장이 그런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발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 마켓 시장이 LNG가 가는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친환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슬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공급을 못하다 보니 실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은 중국 쪽으로 상당한 지금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몇 군데가 이미 LNG 시장이 10%, 20% 이런 부분에 마켓 발주 주문을 받아서 상당히 어떤 기술력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빅3를 포함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그런 펑션에 대비해서 더욱더 R&D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로 컨테이너 선박은 별도 말씀을 좀 안 드리고요. VLCC는 앞에서 우리 서 사장님 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시장은 내년 상반기
1, 4분기 이후로 시장에 발주가 나오고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탱크 시장들이 VLCC를 포함해서. 다만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형 이 VLCC는 시장에 지금 성과가 1억 2천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주할 수 있는 어떤 원가의 브레이크 이븐 조건이 한 1억 2천만 불. 회사 따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원자재가 안정이 되고 이러더라도 1억 2천만 불 수준은 돼야 수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동사항은 내년 그 4월, 5월, 6월을 기점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전반적인 시장은 결국은 그 3대 LNGC, 컨테이너, VLCC인데 이 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타 중장기적으로는 그 새로운 선박들, 수소 선박이라든지 암모니아 선박 이런 부분들은 그 각사가 마찬가지로 상용화될 시점을 중장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선박의 그 지난번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서도 전반적으로 페이먼트에 대해서 또 조선의 부채 비율, 재무구조, 수주를 할수록 선수금을 받다 보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재무적인 지표가 또 좀 부실해 보이는 실제 워킹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운 선사의 그 헤비테일 방식을 탑헤비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저희 회사도 올해 그 수주가 하락, LNG 중심으로 하락을 했을 때 선사들로부터 특히 그 일본 선사 이런 데는 헤비테일 60%가 인도시에 주는데 50%를 계약시에 30% 받고 이런 조건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좀 하더라도 그 실제 환율이 좋고 할 때 회사에서는 재무적으로 또 경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 어떤 정책 차원에 그 다음에 국가 어떤 은행들, 시중은행들 이런 부분에 다소의 그런 균형점을 비교해야 되겠지만은 선사들도 차입을 해야 되는 구조, 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탑 헤비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회사는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게 지금은 LNG 시장에 힘입어서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는 회사가 원자재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익을 누릴 것 같은데 많은 이익이라기보다는 견조한 이익을 좀 누릴 것 같은데 실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최첨단, 그다음에 스마트, 그다음에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 베이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에 투자돼야 될 R&D와 시설 투자 이런 부분에 사전적으로 캐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탑앱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이 체인들, 조선, 해운, 금융 이렇게 협력해서 동반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탑헤비가 필요함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금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그 앞에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환율이 사실은 저희가 100% 달러 베이스입니다. 수출이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는 돈도 그 해외 원자재, 기자재 이런 부분은 해양이나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은 들어오는 돈이 100이 들어오면은 나가는 돈은 50에서 60이 50% 정도가 지출됩니다. 사실은 뭐 다른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선박이 상당 부분 외화 가동률이 높은데 이 해지를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환율의 어떤 변동폭에 있어서 그 조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지 한도에 그래서 삼성, 현대보다는 저희가 지금은 한화라는 그런 그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빅3를 포함하더라도 앞으로 그 최근 들어서 이 환율의 급등락 또 특히 그 이상현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 한국은행이나 국가 또 은행을 통해서도 이 해지 한도액을 좀 늘려라라는 정부 권고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 조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은행이나 국가시책에서도 달러를 어느 정도 좀 픽스할 수 있는 2년, 3년, 4년물 이런 부분에 한도액이 좀 확보되면 조선사가 좀 더욱더 안정적으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크게 정리하자면은 마켓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해지 한도액이 좀 추가로 안정적으로 수주 볼륨이 커지고 하는 데 따라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시책이나 시중은행, 그 다음에 국책은행들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좀 자료를 준비 못하고 구두로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큰 어떤 그 회사의 또 조선업에 대한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는데도 대부분의 그 조선 분야의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 우리 주로 이 계약하고 나서 선물한 매도나 선물한 쪽에 내용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쪽에 그 해지 한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도 이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축사에서도 김영무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향후 한 10년 동안에 800척의 이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대체 선박 건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그 해운 조선의 상생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대 담론에 필요한 금융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황의 어두운 전망, 이런 부분들이 2부에서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자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기조로 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작게나마 여기서 저 사회의 일부 사회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의 스타 김인영 교수님을 2부 자담회 겸 또 이 사회자로 또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서장님 사회를 너무 잘 보십니다. 예, 너무 잘 보셔가지고요. 앞으로는 저하고 이제 그 교대로 이렇게 사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사회 되는 겁니까? 예, 명사회입니다. 예, 예. 예,